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빅터 프랭클의 창조 가치에 의해서 이제 경험 가치, 태도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가치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인 데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용성이라든가 창조성만큼 이 경험적 가치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적 가치는 자연이나 예술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죠. 프랭클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 행동과는 별개로 삶의 어떤 그 양상은 바로 강도 있게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훌륭한 교향곡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음악광을 이제 예로 드는데요. 음악을 듣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순수음이의 격정 속에 몰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직접 삶의 의미를 가졌는가 물어보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프랭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황홀한 그 순간만을 위해서라면 삶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순간만이라는데 문제가 있지만은 말 그대로 삶이 위대하다는 것은 한순간의 위대함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와 함께 프랭클은 삶의 의미가 가진 또 다른 그 국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미는 특정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존재하고 있는 매 순간에 항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산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사실이 인생의 전반적인 그런 의미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정상의 고도에 묘사되지 계곡의 깊이에 묘사되는 것이 아니듯이, 삶의 의미성도 계곡이 아닌 정점에 의해서 묘사된다고 프랭클은 그 책에 쓰고 있죠. 그래서 프랭클은 경험적 가치를 지닌 단 한순간의 정점으로도 생애 전체를 의미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 번 정점에 도달했는가, 혹은 그 수준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 경험한 정점이 얼마나 강렬했느냐가 바로 결정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가치, 또 경험적 가치는 풍부하고 완전하고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인간의 경험, 즉 창조나 경험을 통한 인생의 풍요로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고상하고 풍요로운 그런 경험만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질병이라든가 또 죽음이라든가, 혹은 아우슈비츠에서 프랭클이 겪은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적 힘이나 사건들이 삶을 위축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할 어떤 아름다움, 또 창조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경험할 아름다움도 창조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로 바로 태도적 가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 운명보다는 운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파기적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음울하고 낙심천만이고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이 프랭클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야말로 가장 열심히 의미를 차지해야 될 상황이기도 한다는 거죠. 태도적 가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운명적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은 오로지 수용뿐이라는 거죠. 그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용기, 비극 앞에서 보이는 의연함 등이 바로 인간의 완숙도를 측정하는 궁극적 시험대이고 척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한 방식으로서 태도적 가치를 포함시킨 까닭에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인간의 실존은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는 한 그 가치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 될 그런 인간의 어떤 책임이다. 이게 바로 하나의 우리가 보는 태도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심리적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피해서는 안 될 인간의 책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도달하는 그런 최상의 상태, 즉 자아 초월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의 견해에 따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주된 동기는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초월한다는 것. 완전한 인간이란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 혹은 어떤 그 일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랭클은 자아 초월의 특징을 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바깥 세계는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예컨대 백내장으로 덮여 볼 수 있는 것이 그뿐일 때라고 보면은 그 자체, 그러니까 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바로 자아 초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박혀 있는 것을 다뤄야 한다는 거죠. 프랭클의 이런 견해는 인간의 완전한 성숙의 목표나 동기는 어떤 자아 수행이나 실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정반대적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은 권력을 위해서든 쾌락을 위해서든 실현을 위해서든 인간 자아 속에 어떤 상태나 조건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견해는 현실 세계나 대인 경역이 아닌 자아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폐쇄적 이론 체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오로지 목표를 자아 내부에 두고 추구해 가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라고 프랭클은 믿었던 겁니다. 이제 자아를 향한 목표 두 가지, 즉 쾌락과 자아 실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은 쾌락이란 추구할수록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대로 집중되면요, 그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이란 것을 목표로 삼을수록 행복을 알게 되는 이성은 점점 그 시야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을 예로 드는데요, 이런 환자를 연구한 결과 성적 무능과 불감증을 호소한 그 95%의 남성은 애써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성은 오르가즘에 도달함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얻어진 부산물로서가 아니라 행복감 그 자체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쾌락이나 행복은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추구해감으로써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행하며 자신의 외부에 있는 목표를 달성할 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접 자아실현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아실현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은 자아초월과 정반대적인 것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야 생기는 2차적인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초월해서 바로 의미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프랭클은 자아 실현을 하는 최선의 방법이 자신을 초월해서 있는 그 어떤 것 혹은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그 매슬로우의 견해와 그의 견해가 같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에만 집중하면 의미의 의지, 즉 will to meaning이죠. 그런 의미의 의지는 좌절감을 겪기 쉽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랭클은 이 부메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메랑, 즉 던지면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오스트리아의 그 원주민의 무기인데요. 이 부메랑의 예를 들었습니다. 부메랑의 목적은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메랑은 표적을 놓쳤을 경우에만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도 세상에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시야를 잃었을 때, 즉 자기 속으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기 속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즉 표적, 과업과 의미죠. 이 표적을 놓쳐서 의미의 의지가 좌절당했을 때 자신에게 오로지 전념하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초점을 옮겨 자신을 초월하고 의미와 목적을 찾는데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수반되어 실현된다는 겁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미래가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를 포기해버린 그 동료의 포로들이 며칠 안에 죽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래에 신념이 없으면 영혼으로 삶을 붙들지 못하고 심신이 급속히 부식해버리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살아가는 이유,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를 갖지 못하면 삶은 의미를 잃고 만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프랭클은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프랭클이 극심한 고통과 추위와 허기와 공포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생각을 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어느 때 갑자기 자기가 따뜻하고 안락한 강의실에서 포로 수용소의 심리학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상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상황을 뛰어넘어 그 순간의 고통과 절망을 초월함으로써 억압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프랭클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고 말하는데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요. 이 프랭클이 어떠냐면 그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스스로 선택하는, 즉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를 초월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일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체득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창조가치, 이게 세상에는 무엇인가를 주는 이런 창조가치를 통해서이며, 이러한 가치는 어떤 직업이나 직무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단면인데 어느 누구와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일의 내용이 아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일이 아니고 인간이 각자의 성격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함, 그러니까 내부적인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은
한 여성 간호사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매일 자기 의무로 부과된 일을 하는데, 간호사는 자기 의무 수행 이상의 어떤 일을 할 때 비로소 이 일을 통해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공포에 사로잡힌 환자를 위로하느라 시간을 특별히 쓰고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몇 마디 건네줄 때 자기의 틀을 넘어 자신 외에 타인에게 관심을 쏟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일에서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찾는 것이므로 거의 어떤 일에서나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프랭클은 창조적 가치는 대부분 직업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아 초월을 이룩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사랑 속에 있고 사랑을 통해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무이한 독특함을 가진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한편 사랑을 받음으로써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는 타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는 절대로 필요하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즉 사랑을 함으로써 그의 독특한 경향성과 두드러진 그런 특질을 아직 실현하지 못한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이의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사랑함으로써 일깨워 주어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랑은 양측이 모두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잠재력을 인식하고 실행한다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클의 의미의 의지는 그 프로이드의 쾌락의 의지, 아들레의 권력의 의지와는 대조가 되는 의미 치료의 어떤 동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프랭클이 얘기한 쾌락이나 권력의 의지, 이런 원래 이런 것들은 의미의 의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의지는 사람이 실제로 쾌락을 얻으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패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의미의 의지는 개인이 우선적 축으로서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없으며 의미를 창조하고 발견할 때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힘은 본능적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발견과 의미에 대한 역동적인 의지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욕구는 그의 삶에 있어서 본능적인 충동의 2차적인 합리화작용이 아니고 바로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은 바로 의미의 의지는 단순한 그런 신념이 아니라 사실임을 또 주장하면서 또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자기 표현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추구는 어떤 방법으로도 1차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많은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랭클이 얘기하는 그 의미의 의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저항하기보다는 완성시켜야 될 그 어떤 것, 또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만나야 될 그런 어떤 인간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그 자기 자신의 추구가 아니라 의미의 추구라는 특성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대의명분에다 자기 자신을 둠으로써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수록 보다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고 본 겁니다. 즉 인간을 다른 존재와 만나는 존재이며 실현되어야 될 의미에 도달하고자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인간은 거의 인내할 수 있다는 뜻을 프랭클은 의미를 통해서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거의 극단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고통, 더 극단적인 상황들 앞에서 만약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괴로움과 죽음, 인간이 피해가려는 그런 것들에도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방법은 대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프랭클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랭클의 실존 분석에 따르면 무의식 속에서 본능과 충동만이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양심 그리고 종교심 등도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의미들을 이끌어내서 자신의 이유와 존재 가치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의지의 자유에 달려 있고 그 결단 여하에 따라서 참다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각 개인이 바로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는, 인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베르토 까미는 뭐라고 했냐면 최초의 인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빅터 프랭클을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빅터 프랭클이 그의 존재로서 세상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그 의미의 의지, 그 빅터 프랭클에 대한 부분, 의미 치료에 대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